결혼한 아들이 생활이 어렵다며 매달 부모님께 손을 벌립니다. 몇 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생활비를 보내준 부모.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한마디에 몇 년 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후 이 부부는 단 한마디 말 없이 자식들을 향한 모든 걸 정리해버립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끊어낸 건 돈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보신다면 왜 많은 분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하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다 같이 들어보시죠. 들으시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됐습니다. 젊을 땐 하다못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고 겨우 작년쯤 식당을 정리하면서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싶더군요. 아내랑 단둘이 사는 작은 집이지만 애들 다 키워놨고 손주도 크는 거 보면서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한 지 4년 됐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전세금 일부랑 예단 비용까지 다 보탰습니다. 사돈댁은 딱히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뭐 요즘 다들 힘들게 결혼하니 그런가 보다 했고요. 며느리도 뭐 인사성 없진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 세대는 조금 담백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지나 아들이 저한테 조심스레 전화를 하더군요. 아버지 저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었더니 전세금 대출에 예식비, 혼수에 이것저것 썼더니 당장 매달 나가는 돈이 빠듯하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일부 보탰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해서 나간 애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어렵구나 싶어서 저도 아무 의심 없이 그래, 한두 달 도와줄게 하고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한두 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말리진 않았어요. 당연히 아들인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 하고요. 솔직히 그 나이에 애가 아버지한테 용돈 달란 것도 아니고 진짜 사정이 급하니까 전화한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번 달까지만, 다음 달엔 지혜가 복직해서 괜찮아질 거예요. 하더니 어느새는 아무 말도 없이 입금 날짜 되면 잘 받았습니다. 문자 하나만 딸랑 오는 겁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습니다. 돈 보낼 때 어느 날은 한 번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뭐하니? 연락도 잘 없네. 아, 요즘 바빠서요. 애 보느라 정신이 없대요. 바빠도 문자 하나는 보낼 수 있잖아. 그때마다 아들은 웃으며 얼버무렸고 그걸 또 제가 그래 손주 키우는 거 힘들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아내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는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받아가는 것 같다. 그 말 듣고 저도 뜨끔했지만 지금 나가서 뭘 더 벌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아끼면 되는 일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몇 달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이번 달은 120만 원 가능할까요? 아버지, 애가 학원 다니기 시작해서요. 자동차 보험료가 겹쳐서요. 요청 금액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요. 근데 또 도와주지 않으면 얘가 어려운 걸 뻔히 아는데 외면한 아버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갑을 열게 되더군요.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굶더라도 자식은 굶기지 말자는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이용당한 거라면 그게 처음부터 자식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거였다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약속한 금액이었고 단지 몇 달만 도와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이번 달만 더 부탁드릴게요. 하다가 나중엔 말도 안 하더군요. 송금일만 되면 잘 받았습니다. 문자 하나. 고맙다는 말도 없고 돈에 대해선 이제 그쪽도 무감각해진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요? 단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직접 연락한 적 없습니다. 제가 뭐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그동안 아내랑 내가 이 돈 보낸 보람이 있겠다 싶은데 정말 철벽처럼 조용했습니다. 명절이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차례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꼭 막판에 와서 아이만 덜렁 안겨놓고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지혜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러곤 먼저 가버리는 아들.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애들한테 봉이야. 뭐야? 말도 안 되는 걸. 왜 계속 받아주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게 아들 노릇을 못하네. 저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미 너무 오래 끌어온 탓에 지금 와서 그만하자는 말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쯤부터는 이게 도와주는 건지 어떻게 보면 등쳐먹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전화를 해서 이러더군요.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은 120만 원만 부탁드릴게요. 지혜 쪽 보험료랑 유치원비가 겹쳐서요. 이젠 아예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끊으려 하니까 아버지, 진짜 곤란해요.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그 체면이란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체면 차릴 땐 아버지 돈이고 그 외엔 부모 노릇 인정도 안 하는데 대체 누구 체면을 지킨다는 건지 아내는 그때부터 저보다 훨씬 냉정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어. 그 돈 우리가 병원비라도 써야 할 날이 안 올 줄 알아? 얘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것 같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제 스스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애들 힘들다는 이유로 시작한 일이 이젠 당연해져 버린 걸 보면서 내가 이걸 도운 게 맞나 조장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작은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우리 아들과 손주한테 쓰이는 걸까? 그냥 생활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이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을 보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럽고 불쾌하고 슬프고 수십 년을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게 내 자식이 나를 대하는 방식인가 싶어서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내가 손주 옷 좀 챙겨다 주라고 해서 반찬 몇 가지랑 함께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가끔 이런 핑계로 얼굴 보고 가곤 했죠. 그날은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전 조용히 식탁에 반찬통을 올려놓고 물 한 잔 마시려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문도 제대로 안 닫은 상태였고 통화 목소리가 워낙 커서 거실까지 울려 퍼지더군요. 응, 아빠. 이번 달도 아버님 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엄마는 재료비 밀린 거부터 처리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식탁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그대로 보내드린다고? 재료비 밀린 것 처리? 그때 머릿속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식자재 납품하는 작은 가게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마 그쪽으로 우리가 보낸 생활비가 흘러가고 있었던 건가? 통화가 끝난 며느리는 저를 보고 약간 놀란 기색을 하더니 이내 별일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전화 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말했죠. 그래, 방금 막 왔.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뭔가 싶었어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와서 반찬통을 열어보더니 멸치볶음. 민재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멸치볶음이 아니라 방금 전에 들은 그 전화 한마디 때문에 속에서 멀미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을 꺼내려다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으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집 분위기가 더 뒤틀릴 걸 알았거든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설마 진짜로 며느리 친정으로 몇 년 동안 생활비가 흘러간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말투, 그 내용, 그 흐름. 도저히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어요. 며느리한테 따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죠. 하지만 이미 그때 제 마음은 분노보다 훨씬 깊은 데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믿었던 게 다 헛거였구나. 그날 밤, 전 휴대폰 계좌이체 내역을 뒤적였습니다. 매달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갔던 기록들. 수십 번 넘게 찍힌 보낸 사람, 김태형 아들 이름. 그 돈이 정말 아들한테 갔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결국 저는 모르는 거였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부모가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기계였단 걸요. 그걸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아들한테 느꼈던 그 미련이나 애틋함도 모래 위에 그려놓은 글자처럼 사라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못 마주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날 들은 그 말 한마디. 이번 달도 아버님 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냥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아서요. 처음엔 며느리 친정 사정이 많이 어렵다 했습니다. 작은 식자재 가게 한다고, 사람 쓰기도 빠듯하고, 코로나 때 매출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땐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말들이 빌미였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밥 차려줘도 잘 먹었습니다. 같은 인사도 없이. 애만 챙겨서 훌쩍 나가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자기 친정에 돈 보낼 땐 그렇게 살뜰히 확인하고 통화하고 아빠 엄마 하며 알뜰하게 챙기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저희한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른 게 언제였더라. 진심 섞인 인사는커녕 명절 인사도 아들이 대신하는 판국에 몇 년을 그리 참아온 게 저였다는 게 그제서야 부끄럽게 느껴지더군요. 며느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혹시 이번 달은 조금 더 가능하실까요? 유진이 학원비가 많이 올라서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걸 또 보내야 하나 싶어 대답을 미루고 있었더니 그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톡이 하나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생활비 일정 안 맞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계획? 그 말 보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무슨 월급날에 맞춰서 일정 맞춰주는 그런 사람인가. 내 돈에서 나가는 건데 왜 내가 안 맞추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안 되겠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진작부터 말하고 싶었어. 여보, 우린 우리 인생 살자. 지금까지 부모 노릇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하더군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그 눈빛에서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 알림을 꺼뒀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 연락 올까봐 그 알림이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까봐요.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통 연락이 없으시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보낸 돈 정말 니네 살림에 쓴 거 맞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생활비 며느리 친정을 보낸 거 내가 들었어. 내 와이프가 통화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다. 그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군요. 그리고는 별로 당황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이러더랍니다. 아버지, 그 집도 가족이잖아요. 엄마 아빠도 그러셨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 그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이라서 도움을 받는 건 너고 돈을 보내는 건 나인데 그게 가족이라서 괜찮다고? 그 말 한마디에 몇 년간의 내리막이 완전히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아들과 통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했던 그 말,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은 가족이고 나는 그냥 돈 나오는 사람인가? 한 번도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많이 의지하네요. 이런 말 한 적 없으면서 당연한 듯 돈 받고, 당연한 듯 자기 부모 도와주고, 그게 가족이면 왜 저는 그 가족 안에 없던 걸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러다 결국 저는 송금을 끊었습니다. 계좌에서 자동이체 걸어놨던 것도 해지했고 돈을 보낼 생각도 안 했어요. 처음엔 아무 연락 없더군요. 당연히 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생활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못 보내겠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요? 네가 한 말 생각해봤다. 그 돈을 네 와이프 친정으로 보낸다는 거. 그게 정말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라면 나는 그 가족에서 뭐였는지 모르겠더라. 아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기대와는 다르게 따지듯 말하더군요. 아버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히더군요. 그동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냐?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우면 말로 해야지. 부모라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줄 알지? 근데 그거 착각이다. 말 안 하면 모른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또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다 이번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목소리부터 뾰족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없는데. 갑자기 생활비 끊으시고 아버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더군요. 그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라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며느리가 알긴 하긴 하나 싶었죠.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그런 사람처럼 굴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그동안 고맙단 말은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끊으니까 연락하네. 순간 며느리 말투가 바뀌더군요. 짜증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그깟 돈 몇 푼에 이렇게까지 감정 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퍽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깟 돈 몇 푼.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든 아껴서 식당 문 닫고 남은 퇴직금에서 조금씩 떼서 보내준 돈이 그깟 돈이었구나. 그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 정리하자. 뭘? 우리가 가진 거 한 푼도 저 애들한테는 안 넘길 거야.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지. 내가 지금이라도 이걸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바보로 살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눈빛으로 다 알겠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산 정리 상담 예약을 했고 몇 가지 문서를 준비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줄 사람한테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를 기계 취급한 사람한텐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 이제야 진짜로 끝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가진 재산이라 해봐야 집 한 채, 노후 대비로 넣어둔 적금, 그리고 작은 밭 하나 정도였습니다. 그걸 다 정리해서 딸 이름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극구 말렸어요. 아버지, 오빠도 자식인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말 듣고 코끝이 시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고마운 사람한테 남기고 싶어서 주는 거다.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조용히 숙이더군요. 며칠 후 아들과 딸에게 연락해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말인가 한참을 제 입을 바라봤어요. 내가 가진 재산 지금 가지고 있어도 의미도 없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빠르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러자 아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 집과 내가 가진 땅은
모두 딸에게 넘길 예정이다. 물론 명의만 넘기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긴 할 거다. 그리고 지금 가진 돈들로 아빠랑 엄마는 평생 살 수 있으니 너네 손 벌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네도 이제 우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잘 살길 바란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아버님,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너네는 지금까지 내가 매달 지원을 해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지원해주는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줄 필요는 없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이미 법무사 측에도 다 이야기해놓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더 말하려는 걸 막고 바로 집으로 보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번 달에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안 된다. 왜요? 저 진짜 반성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주셨는지.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 가족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고 도와준 거다. 근데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이용한 건 너희였어.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잠시 뒤 나직하게 묻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그래, 나는 줄 수 있는 걸 다 줬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그럼.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해? 그 물음에 나는 조용히 정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니들끼리 살아가야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 난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정말 부모 노릇 다 했다는 해방감 같은 눈물. 그날 저녁 아내와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나눠 마셨습니다. 조용한 저녁, 옆집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 그 모든 게 평화롭더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살아도 되겠지?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렇게 웃으며 나는 정말 오랜만에 가슴 깊은 데서부터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인생.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정말 내가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만 남기로 했습니다.